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네 식다방 최미경입니다. 언니네 식다방 오늘은 60번째 시간입니다. 야, 벌써 60번째라고 하니까 정말 또 많이 되었죠. 무언가 이렇게 한 가지를 꾸준히 오랫동안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모실 작가님도 그 어려운 걸 잘 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항에서 60년 이상의 세월을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꾸준히 기록한 작가 박수철. 오늘 이분을 모시고 이분이 쓴 책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나는 이젤 앞에서 서정입니다. 우리 작가 박수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일어나서 인사하셔요. 반갑습니다. 오늘 계시고 처음 보는 얼굴도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듣던 곡인데 그 베토벤 야상곡, 야상곡을 이렇게 한 번씩 듣고 또 그 영화로 나오는 장면에서 이 야상곡을 들으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영성으로 가지고 저런 곡을 만들었을까? 굉장히 의아심이 들 정도로 어떤 영성이 있어야 저런 곡을 만들어낼까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곡을 마음에 드셨다고. 네, 그렇죠.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버릇없이 아마 자를 거예요. 워낙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합니다. 네, 네, 기대합니다. 안 떨리세요? 조금 마이크. 마이크. 왜 그러냐면은 네. 내가 한 번씩 북토크나 이런데 아니면 또 다른 데 다니면은 이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 안 좋으세요? 괜찮죠? 오히려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어. 아유, 우리 비싼 거 써. 괜찮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안심하고 마이크 올리겠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 올리는 네.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잡아보세요. 사실 조금 떨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제가 책 냈을 때보다 훨씬 더 떨리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하고 하도 많이 싸워서 그래요. 그 싸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 책 언제 보셨죠, 작가님? 어제 저녁에 봤죠.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이 그저께 나왔는데 이 뒤에 그 바코드 작업한다고 어제 저희 책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라고. 4시에 4시에는 저희가 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후 4시에는 어제 4시에는 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5시가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택시 타고 갈까? 이러는 거야. 그럼 아니 어딘 줄 알고부터 여기까지 오냐고. 그 밤에 5시가 넘어서 막 5시 반이었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내가 빽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나만 이렇게 답답하냐고. 지금 안 궁금하냐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한 2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게 안 궁금하냐고 정말. 그래서 가서 직접 어제 만나 뵙고 이 책을 딱 드렸어요. 소감 어떠셨어요? 소감. 어제 최 작가한테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제 안 계셨어요. 그 똑같이 하라고? 아니, 조금 더 예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뭐,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이 나. 소감 어떠셨어요? 딱 처음 딱 마주했을 때 느낌. 책을 이제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 제가 그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색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아, 참 잘 만들었어. 이쁘게. 했는데 책을 펼치는 순간에 마치 내 속살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온 날들의 속살 그대로. 그래서 발가벗 끼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조금 부끄럽기도 혼자 있었는데 둘밖에 없었는데 솔직히 뭔가 들키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낯설 때가 아닌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말갛게 드러나고 말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부끄러움, 쑥스러움 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이 책이 지금 1969년부터, 그러니까 작가님이 19살, 거의 20대 초반부터 해서 2022년 이른이 넘은 나이까지 이 일기와 편지들이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기라는 건 되게 사적인 거라 가지고 남한테 내보이기도 좀 그렇고 그런 과정 아마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책으로 발간하게끔 마음먹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걸 책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2007년도, 17년도, 전시를 하고 바로 제가 지진을 맞았거든요. 전시를 하고 일주일 만에 지진을 맞았어요. 맞고, 그 전에, 여기 문화 가시는 분은 알지만, 김일광 선생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이제 김일광 선생이 이제 술을 자기가 낸다고 해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김일광 선생이, 제의는 아니지만은, 흘러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 선생님, 우리 책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왜냐하면, 팜프렛에 이제, 작업 일기를 거의 다 적는 편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은 대체적으로 작업 노트가 돼 있는 그림은 작업 노트를 같이 이렇게 떨어놓고 그 작업 노트 쓰는 글을 보고 김일광 선생이 책 내면 되겠어 하고 그러더라고. 그럼 네가 만들어 줘봐. 이러면 이제 흘러간 게 그게 2017년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기를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김지원 선생님한테 원고 정리를 많이 부탁했는데, 김지원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머리를 많이 때리면, 선생님, 이거는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고 굉장히 제게 좀 많은 추천을 하고 권유를 하고, 그래서, 그럴까?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속으로도,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나보다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과연 내가 이런 책을 만든다 좀 주저주저 했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가 된다면은 좋은 일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끓이는 라면 한 그릇이 벌품없는 거지만은 같이 함께 먹어서 맛있게 느끼는 사람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비싼 음식은 아니어도. 그래서 저도, 그래.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서 나눠 먹는 그런 마음.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을 했죠. 그렇게 용기를 내셨군요.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도서출판 특수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출간에 대한 의뢰가. 아마 그 의뢰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사실 근데 특수 말고도 출판사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는데 왜 하필 특수를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선택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특수가 나를 선택했죠. 네. 그래서 우리 김강 선생님께서 K
책 내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럼 그냥 콘텐츠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뭐 그냥 뭐 툭 던지듯이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 던지는 그 행위가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바닷물 속에 던지는 물 같은 돌 같은 그런 내 어떤 마음속에 어떤 파문이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큰 돌을 던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와 더불어 감격을 했죠. 그래서 그냥 뭐 종이만 주면 만들어 준다고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속으로 좀 그런 생각까지도 좀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김강수형은 그게 이제 본인의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된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원고 파일을 받았어요. 원래 원고 파일이 이렇게 다 출력해서 보니까 900페이지 되더라고요. A4용지로.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 나니까 제일 처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전 단계를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그 원고 파일이 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이런 파일로 선생님 작업실 한쪽 그 책장을 다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걸 제일 처음 받았으면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이렇게 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김주원 작가님은 진짜 이 모두 타이핑을 해주시는 김주원 작가님은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네. 그렇게 900페이지를 뽑고 실어내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한 3분의 2 이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추려낸 것들만 살아남은 것들만 정리를 해가지고 작가님한테 딱 들고 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우리 그때서부터 엄청 싸웠어. 그러니까 이거는 넣어라. 나는 이거는 빼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넣어라. 그것도 빨간 펜으로 그 삽입 필요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띠지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그걸 또 한 페이지 다 적어가지고 계속 그 과정을 뒤에서 했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가장 많이 싸웠을까요, 저희가? 가장 많이 싸웠던 거 어떤 걸 빼라고 그러고 어떤 걸 넣으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소리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편집을 맡아서 출판하는 출판사 쪽에서는 독자들을 생각할 것이고 독자들을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식에 의해서 책을 만들어야 책이 많이 팔려야 출판사가 살아남는 길인데 제 방식으로 하면은 책이 안 팔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책을 팔리고 안 팔리고는 그건 난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가 책을 만들 때 이 책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내가 글을 썼는 그 내용이 누구와의 얘기며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그거는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하루하루의 어떤 일상들을 그냥 나열해 놓는 방식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빠져버리면은 그건 내 책이 아니고 그거는 공개적으로 일반화 책인데 그건 내가 책을 만든다 할 의미가 뭐냐 해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단히 많이 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는 책 만들면서 하나님이랑 싸우긴 처음이었어요. 수많은 하나님들이 빠지고 또 하나님이 또 들어가면서 이 과정 속에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많아요 하나님이. 네. 근데 작가님은 금방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그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 원고를 전부 다 읽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글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분명히 독자들이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부르지 않아도 그거는
뒤쪽에 제 혹시나 이 책을 읽는 와중에 너무 많은 하나님 인간이 붓을 놓지 않고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었다. 이 책은 그 기록들을 그대로 담으려 했다. 독자에게 이 책이 예술가의 신앙이 아닌 끊임없이 고민했던 예술가의 흔적으로 닿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는데 어제 이걸 딱 보고 나서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안 넣는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넣었어? 이러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드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정말 네. 아마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나. 이건 여담인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뺐는데요. 이제 이게 최종본을 딱 넣고 이제 발주 들어갑니다 라고 저희 토탈 사모님이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다음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건 제 몫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경 교수님한테 말을 했더니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찾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 너무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책입니다. 책을 안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좀 얘기를 나눌게요.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 구성을 잡기 위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작업 일기, 그 다음에 그냥 일기, 그 다음에 사색의 기록, 다양한 어떤 파트를 통해서 이렇게 글들을 막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지 독자들이 작가님의 어떤 삶이 곧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낼까라는 생각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 1, 2, 3부를 작가님이 썼던 글의 시기순으로 배열을 하되 대신에 거기 시기를 끄는 이유가 1부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냈고 2부에서는 40, 50대 그 다음에 3부에서는 60대 이후의 마지막 글까지 2022년 3월 1일의 글까지 실었고요. 4부는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그 1970년대부터 한 2018년도까지의 스케치한 작업들 그런 것들을 또 추려서 올리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작가님의 작품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큐어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삶을 읽다가 가장 마지막에 그의 작품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독자들은 진짜 박수철의 삶은 그냥 그림이구나 인생 통째로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구성을 좀 잡았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진짜? 예. 그렇게 싸우다가 좋대. 거짓말 안 하지만. 그럼 1부에 이제 20대, 30대의 박수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0대에는 어떤 청년이셨어요? 20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젊은 혈기 아닙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책에서 봤던 누가 쓰는 건지 모르지만 청춘예찬이라는 걸 보면은 청춘은 뭐가 빛나는 뭐 같은 이런 글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젊으면 젊음이지 뭐 빛나는 이성이고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지긋하니까 그 청춘이 그렇구나는 걸 그때야 비로소 보이더군요. 젊을 때는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시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고 또 불시착하면서 그런 연속을 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또 인생의 어떤 길로 또 도약하고 그러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발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그리고 한 그런 시기였죠. 그죠? 안 그래도 아마 독자님들도 그런저런 이렇게 일부에서 20, 30대의 어떤 박수철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잠깐 어떤 글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978년 10월 4일의 글인데 아마 이 20대 박수철 작가님한테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3페이지거든요. 아버지, 저는 모가와 같이 내 생활의 모양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모가를 그리면
참도 내 맘에 꼭 들게 그려집니다. 모과는 그래도 가까이 하여 냄새를 맡으면 거지없이 훌륭하고 소박하며 거짓없는 향긋한 향기가 서려 있지요. 또 그것의 술은 감기와 기침에 특효의 효험을 가지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모과를 즐겨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과의 그런 향도 남을 낫게 해주는 재질도 없으니 모과보다 못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심신이 피곤한 날입니다. 눈물이 이 몸속에 항상 고여 흐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당신께서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속의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시며 저희를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아직도 저는 아버지께 영원한 죄의 표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마루에 나와 앉아 문득 석류나무를 봅니다. 병석에 계시며 그렇게 석류의 꽃을 찾으셨던 당신, 몇 개의 꽃이 피었으나 이미 당신은 보지 못하고, 아버지, 비바람에 다 떨어지고 꼭 하나의 꽃이 다시 피고 늦게나마 지금은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일점이란 말이 제격입니다. 매년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진 감나무에도 감이 꼭 하나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그렇죠. 맞아요. 20대, 30대는 선생님이 아버지, 그 다음에 아주 사랑했던 형을 잃기도 했지만 또 가족을 만들기도 했고요. 아내분을 만나기도 했고 또 아이들도 또 태어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생활의 반경에 들면서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또 어깨에 짊어지게 되더라고요. 작가로서 가장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작가로서의 가정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가장들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죠. 아까 우리 꿈틀로 이진희 회장님한테 내가 써주면서 그랬지만 한 그 모임의 장이 된다는 것은 깃발을 들고 가는 일이거든요. 깃발을 들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깃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남자가 언덕을 오르면서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깃발이 되어서 펄럭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 깃발을 흔들던 바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도 바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한번 내가 전번에 옛날에 노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깃발을 들고 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가장들이 다 그런 것 아닐까요?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래서 생계를 짊어지는 과정에서도 어떤 그 생활을 벌어들이지 못한다라는 어떤 힘듦, 그다음 무력함 이런 것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 책에서 일기에서 쭉쭉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2부에서는 그림에 대한 어떤 고뇌도 좀 더 깊어진다는 걸 느껴졌거든요. 103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 9월 26일의 일기거든요. 103페이지. (9월 26일요) 이쪽이요. 네. 작업실에 오면 힘없이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렇게 힘없이 의자에 불쑥 앉아서 거울처럼 내 얼굴이 비춰진 그림들을 다시 쳐다보고는 그렇게 힘없이 살아온 내 모습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억지로 마음을 추스려 붓을 들고 의미를 부여해 보지만 그 의미는 내 머릿속에 들어 앉아 있고 그림은 저 혼자 멀리 좀 가 있다. 이미 내 삶의 실상에서 떠나버린
것이라면 포기를 해야 할 텐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내 어리석음의 허물이 이토록 나를 허무하게 하는가. 엊그제 대구에서 개인전을 한 호연이의 전람회 갔다가 몇 화랑을 둘러보면서 나는 내 그림이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 것인지 새삼 느꼈다. 그들의 그림은 너무나 고급스럽게 잘 차려입은 옷에 조금도 어설프지 않은 격조 높은 화장을 하고 의연하게 앉아있는 상류사회의 부류들이었다. 그들의 세계는 빈약함이 없고 든든해 보였고 힘차고 활기 있으며 생생함이 넘쳐 흘렀다. 그런 우아한 모습에 상대적 빈곤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좀 더 인간적인 풋풋함과 진실이 저 깊숙한 숨소리가 없었다. 그러니 내게도 내 어리석음의 허물을 부릴 수만 있다면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리라. TV에서 본 만화 영화의 한 장면에 실려진 그 파란 코발트 불을 힘차게 칠하고 싶다. 잘 읽으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일기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림을 사랑하는 분이지만 평생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하지 못하고 또 늘 작업실에 있었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심했다는 거. 근데 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내 그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더 막 생기거나 이러진 않나요? 여기 일기에서 보면 계속 예술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어떤 고뇌를 계속 자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이유가 아니고요. 살다 보면 자꾸 보이거든요. 보이면은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가장 못난 자, 약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제 뭐 탓하는 거죠. 탓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 어떻게 하면은 그 길에서 벗어날까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있는 작업실이 남쪽이거든요. 원래의 화실의 적격한 화실은 북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쪽에는 빛의 이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침과 낮과 저녁에 색조가 틀려버려요. 아침에는 약간 푸르스름하고 낮에는 흰색이고 저녁 되면은 누룩끼리해져요. 난 분명히 아침부터 나와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은 저녁 때 가면은 다른 색을 칠해주거든요. 그럼 저녁에 가서 다른 색이 똑같은 색인데도 다른,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있으면은 빨간색도 느낌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은 빨간색이라도 차게 느껴지는 빨간색, 따뜻하게 느껴지는 빨간색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가면 이제 또 누리끼리한 색으로 변질되면 아침에 오면은 내가 이런 색 안 칠했는데 왜 이 색이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빛의 이동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빛의 이동이 심해지는 북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창이라서 겨울이 되면은 뭐 다들 남쪽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햇살이 창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방까지 깊숙이 들어오거든요. 그 빛이 들어오면은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 빛이 다 밝혀요. 요만한 문제 하나라도 다 밝힙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석에는 지금 눈으로 환하게 보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달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햇살이 비치면은 확연하게 다 드러나요. 정말 모래알보다 더 작은 먼지 하나라도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 결벽증 환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성격이 그래서 하루에 빗자루를 한 10번은 더 듭니다. 보이니까. 안 보이면 안 쓰는데 보이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삐선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삐선 나를 참 곤욕스럽게 한다. 삐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이 어두움에 있는지, 내가 나쁜 놈인지 더러운 놈인지, 내가 죄가 많은 놈인지 죄가 있는 놈인지 잘난 놈인지 안 보일 텐데, 삐이 있음으로써 내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내가 너무 못났다는 것이 너무 보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나를 닦고 쓸어내죠. 나의 못남을 쓸어내고 나의 못남을 닦아내고 하지요. 그래서 삐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를 곤혹스럽게도 하지만은 나를 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걸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느꼈죠. 그래서 항상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제 내 스스로가 나를 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들게 되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번뇌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일기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면은 인간은 뭐 기계가 아니라서, 기계 같으면 녹음시켜 놓으면 항상 틀면 나오는데, 인간은 언제 어느 때 그 기억이 또 사라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죠. 이제 왜 이제 그런 걸 이제 길들이졌냐 하면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기록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어떤 자료보다도 월등히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옛날에 인식을 하고, 우리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배치수의 문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어떤 기록을 남겨.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기록 문화가 짧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그렇게 이제 나도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였고, 저는 이제 가끔씩 눈을 감으면은 그 머릿속에서 막 아주 이상한 색들이 막 떠올라요. 어떤 형태나 주로 색이 아주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색채들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려고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이제 눈을 안 뜨고 막 종이를 옆에 넣고 이제 글을 적어요. 적으면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글을 적었는지 잘 모르거든. 그래도 이제 억지로 찾아내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화이트면 W를 쓰고 레드면 R로 쓰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맞춰놓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그 색을 보여줬었구나 해서 하나님의 색채라고 이제 저는 늘 기록을 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듯이 그렇게 빨리 기록을 하자면 잊어먹고 내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남겨야 되겠다 흔적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이유, 그래서 이제 기록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하실지 아셨어요? 조금 끝까지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하실지 짐작을 하셨어요? 그거는 짐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쓰다 보니까 의무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자꾸 쓰다 보니까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아이들이 또 내 삶을 볼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방향을 또 다르게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보면은 그 사람과 언젠가는 같이 있었는데 참 그 성질 참 고약하고 더러웠다 뭐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아주 즐거웠다라든지 그런 기억의 회상도 할 것이고, 그런 기록이 있으면은 더 확연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얘기를 나누며 또 많은 것들을 그리워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이유가 돼서 끝까지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죽는 날까지. 그랬어요. 안 그래도 그런 기록 중에서 제가 참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47페이지, 여기 계신 분들이 첫 독자시고요. 네, 처음 만나시는 거고, 이 설명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만 듣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페이지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왼쪽에 있는 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작업실에서 나는 또 하나의 정물이다.
처량한 들판을 휘몰아치는 바람과 쏟아지는 따스함의 겨울 햇살과 쓰리도록 내 가슴을 파고드는 내 고독과 눈물겹도록 펼쳐지는 내 기억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워했고 사랑했고 내 몸 부딪히며 좋아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 속에서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오른쪽 네? 페이지. 뭐 마저 읽지 뭐 안돼 또 나. 오른쪽 페이지. 그래? 나눠서 좀 사이좋게 읽자. 이쪽에 있고요. 네. 이거 우리 우영 저 뭐야 권양호 선생님이 한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각인된 화석이 되고자 했다. 내 혼신의 힘에 대한 절실함의 요구에 대한 내 그림을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나는 늘 그것에 대한 생각만 해왔을 뿐 그 흔적을 갖지 못했다. 그릴 수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젤 앞에 앉아 한참을 마음 정리하고 있다가 팔레트를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도 나는 그것을 향한 준비를 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글들이 이 책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한테는 그 900페이지 정도의 글 중에 3분의 1 정도만 여기에 실었지만 그 빠진 글 속에서도 정말 좋은 일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귀감이 되는 일기들이. 근데 그걸 다 실을 수 없었어요. 네. 앞에서는 이건 조금 빼야 돼요 해서 뺐지만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뒤로 이렇게 밀려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2부에서 40, 50대의 어떤 치열한 그림에 대한 고뇌, 어떤 예술에 대한 그런 어떤 내 행위에 대한 어떤 자책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 묻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왔으면 보통은 40대쯤 내가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없어 내 생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만둘 법한데 왜 그래도 끝까지 잡고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은덕력이 아니고 내가 그거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한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때까지 늘 그걸 했는데 다른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또 어쩌면은 제가 그 할 수 없다는 그것은 모르지요. 또 핑계일 수도 있겠는데 가장으로서 그 가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아마 내 속성에 좀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어떤 화가들이나 유명한 작가들처럼 막 그리기에 열정이 있어서 아니면은 그려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화가들처럼 막 몰두를 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그래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럴 능력도 없고 아닌데 그냥 이걸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어떤 막연한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것들 사명감은 아닌데 막연한 그것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왔고 주춤주춤하면서 가끔씩은 저도 가장이 되기 위해서 40이 넘어서부터는 일명 노가다라는 일들을 했어요. 그 제 후배 중에 조각하는 놈이 있었는데 그놈도 조각 팔아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이제 인테리어 그 자격증을 배워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제 그놈이 이제 집을 짓고 다닐 때에 야 나도 돈 좀 물러 좀 가자 이랬더니 형님 마시게요 해야지 돈 물어 그럼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나를 고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용직 노가다 하루 인건비가 5만 원이었을 때 저한테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선후배 관계니까. 그건 저는 좋죠. 그렇게 해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인테리어를 뭐 40세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넘게 했죠. 제가. 저는 웬만한 인테리어 내부 공사는 다 합니다. 제가 다 하는데. 마누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림 그리러 가라 하면 생쪽을 인상을 쓰지만은 일하러 가라 하면 와 저리 신이 나노?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장이 될 수 있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가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돈을 벌어보면 알거든요. 한 번씩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전에는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림이 잘 되면 또 좋은데 잘 안 되거든. 거의 1년 12달 잘 되는 날이 1년에 365일이니까 잘 되는 날이 하루 아니면 이틀 있을까? 그럴 정도니까 매일 저는 실패하고 매일 좌절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힘없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아이들이 현관문을 들고 아빠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 소리를 듣자마자 대문 뒤로 숨어버립니다. 무의식적으로. 부끄럽죠. 아, 내가 과연 저 아이들의 아빠가 맞는가? 이런 것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그런 자괴감으로 한 3, 40년을 살아왔거든요. 나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는 그런 혼자만의 자괴감으로. 그래서 저는 버스를 줄 타고 다니는데 버스에 이렇게 버스를 탄다고 버스 오는 동안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왜 내한테는 저런 차 한 대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200만 이상은 벌겠지? 근데 나는 지금 뭐 하지? 뭐하러 버스를 기다리느냐? 버스를 타고 가서 뭘 하려고 나는 버스를 타느냐? 이런 자괴감에 거의 뭐 3, 40년을 다 보냈죠. 이렇게. 그런데 돈을 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정밀하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공납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도 6개월인가 한 번씩 돈을 내야 돼요, 학교에. 근데 그거를 이제 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페인트 노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요. 아버지 안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걸 내가 알죠. 안 줘요. 일주일을 울면서 삽작이라고 하잖아요. 나가는 대문 사리로 만드는 삽장문을 붙들고 울니다. 울면은 울다가 지쳐서 학교 가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서 그때 이제 돈을 줘요. 어차피 줄 거 그때 주면 되는데 왜 일주일 동안 사람이 애를 달고 그렇게 울면서 돈을 줄까? 몰랐어요. 저는 초등학교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럽죠. 있는 돈 올려가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가 어느 날 그 후배 조각한테 일당을 벌어가 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아내가 옆에 차를 타고 있더니 오늘 아들 책도 사야 되고 간다 하던데요. 그래 책 이러고 이제 주머니에 손을 냈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이 돈으로 살도 팔아야 되고 아들 뭐도 할 게 많은데 금방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할 거는 많은데 돈은 작고 할 거는 많은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돈이 그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여기 일기에 담겨져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육성으로 듣는 것도 감동이 전해지지만 일기로 읽었을 때는 정말 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도 이 일기에 어떤 부분이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작업에 대해서 내가 이 끈을 놓고서야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또 박수철 작가한테 어떤 그림이라는 거는 생계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그냥 생존이었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읽어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60대 마지막 3부의 어떤 3부의 작가님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그런 이야기들 중에 고뇌도 많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많고 내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늘 가지고 있지만 그 아내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소리도 지르고 다투기도 하고 픽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하루 일기를 한번 이 일기는 어디냐면요 348페이지 이 일기를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네,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348페이지 이 모가가 나오는 그림인데 2020년 9월 20일의 일기예요. 이거는 읽어주셔야 돼요. 내가 또 이거 아내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제 책을 받고 뭐 놔둘 데가 없어 집으로 들고 갔는데 마누라가 제일 먼저 읽었죠. 이거 읽고는 이제 자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이거 오줌이 자주 나와가지고 늙으면은 자주 가는데 나오니까 안 자고 또 빈디 신두바가 뭐 이거 책을 보고 있고 2시간마다 나오는데 그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 당신 다 거짓말이지 이러더라고요. 어떤 글인지 어떤 글이었는지 거짓말이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나한테는 말이지 큰 소리 쳐놓고 책에 쓴 말 이러면 되는데 거짓말은 사실 아니었어요. 제가 속으로 느끼는 마음이었고 그때 이제 뭐 이제 저도 경상도 사내라고 함부로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이제 글로써 이제 썼을 뿐이죠. 저는 아내가 마음이 즐거워 내 엉덩이를 툭툭 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못남이 나의 무능함이 그때는 말갛게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을날 잘 청소된 마당처럼 그 마당에 햇살 가득히 내려앉은 축복 같은 기분입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지요 저는. 정말 그 중간중간에 가족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는데요. 일기 중에 이제 1999년 3월 29일의 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 다시 생을 산다면 이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작가님 한 49살 정도 되셨는데 그때 그 말은 일기 속의 말은 되게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만약 다시 생을 산다면 이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 저는 희망적으로 읽었는데 그때 그 작가님의 목소리는 되게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작가님 이렇게 지금 75이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다시 한번 인생 어떤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돌아가고 싶은 시간은 젊음이겠죠. 그때의 시간들. 혹자는 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들어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 일기를 보면서 물론 하루하루 삶은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딱 올리는 순간 아니겠구나. 내 삶이 만족스러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마지막 일기에서 저는 했어요. 글로는 마지막 일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4부 딱 시작하기 전인데 페이지로는 36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59페이지 바로 뒤에요. 페이지 수는 안 적혀져 있고요. 그림으로요. 360페이지. 이 글이 2022년 3월 1일 작업실에서 9시 40분, 오전 9시 40분에 쓴 글로 마무리를 제가 지어봤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읽어요. 다른 분 읽으라 그럴까요? 저는 더 이상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상 더 행복해진다면 그건 행복이 아닐 겁니다. 이 작업실에 나와서 따뜻한 난로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고 오늘 이 하루를 또 하나님 당신과 호흡할 수 있음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아들과 딸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지극히 감사하며 행복함을 가슴 깊숙이 느껴봅니다. 또 봄이 오는 이 길목의 시간에 비는 오지 않고 창밖은 흐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부의 글은 그러니까 1969년부터 2022년까지 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일기들은 저는 시간 순서 없이 그냥 읽으셔도 어느 부분을 읽으셔도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마무리 질문 드리기 전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언니네 책다방에서는 질문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독자분들한테 질문 받는 거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여쭤보셔도 됩니다. 지금 2층에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 관련해서도 괜찮고요. 아산에서 온 김은아입니다. 아산에서 오셨대요. 포항에서 우연히 선생님 전시를 보고 그림이 너무 이제 저도 그림을 배우는 입장인데 동양화 쪽으로 이제 막 배우는 입장인데 선생님 그림에는 뭐가 크게 좀 와닿은 게 있었어요. 그림을 이제 조금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작업하실 때 작업이 정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처럼 막 안 나올 때 그럴 때 스스로 다독이면서 이겨내시는 그런 거 자기만의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1년에 365일 중에 한 이틀 작업하시다가 나머지 계속 고뇌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겨내세요? 이겨낸다는 거는 아니고요. 박원서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그냥 참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그림이 안 되면은 저는 그 안에서 혼자서 미친놈처럼 날뜁니다. 그냥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작업실에는. 그래서 심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붓으로 가지고 춤을 추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나이프를 들고 이제 캔버스를 향해서 금을 걷습니다. 심하면 이제 나이프가 북북 찢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날에는 옥상에 있는 작업실 있을 때는 그걸 들고 가서 불을 또 태우고 이런 짓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내 분노를 드러내거든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캔버스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렇게 싸운다는 것은. 캔버스하고는 물리적으로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내 속으로 싸워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싸우면 참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후에는 안 되면 그냥 속만 썩히고 앉아있죠.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그림들을 다 지워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은 한참 젊을 때는 1년에 뭐 한 해 한 100개 정도 작품을 하게 되면은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면은 거의 90점 이상이 이제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면은 또 다시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덧칠을 하고 또 안 되면 덧칠을 하고 또 바꾸고 긁어내고 이런 작업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2, 3년은 기본이고 어떤 심하면 한 4, 5년을 계속 합니다. 저는 작업을 시즌별로 하기 때문에 왜 이제 시즌을 하냐면은 제가 사람이 자연과 같기 때문에 제 몸이 여름인데 겨울을 하면은 여름에 색이 나오지 겨울에 색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겨울인데 여름 그리면 제가 겨울색이 나오는 마찬가지거든요. 제 몸이 꽃인데 강을 그리면 강이 안 그리면 꽃이 그려지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점별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제 책의 이제 제목도 그렇겠죠. 오늘도 나는 이젤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은 창문에서 이제 기다리는 그 장면들 이런 거 보잖아요. 저는 캔버스를 두고 늘 기다리죠. 캔버스가 저는 이제 작업실에 가면은 너무 안 되는 날이 많으니까 항상 내가 캔버스 앞에 돌았으면은 캔버스는 우리가 대문에 빗장을 걸고 탁 닫아버리듯이 저를 향해서 빗장을 걸고 닫아버리죠.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뭐 빗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앞에서. 그래서 이제 캔버스에서 서성이는 거죠. 젊은 날에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면 이제 찝쩍거리 보는 거죠, 한 번씩. 찝쩍거리 보기도 하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조금 그 이전에는 이제 소주를 한 병 갖다 놓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제 뭐 술집에서는 안주를 먹지만 작업실에서 안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냥 병채를 들고 한 반병쯤 맞으면 얼굴이 뿔뚜구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마누라 있고 새끼도 있고 모두 다 잊어버리죠, 얼굴에는. 그러면은 이제 팔레트를 끓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다 잊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림이 안 되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각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작업실에 전화했는데 전화 벨 소리만 들으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또 무엇 때문에 전화 올까? 뭐 살이 떨어졌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술을 마셔야만이 그림을 그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술을 마시면 못 그립니다. 빨리 취해가지고 어려지니까 못 그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린다는 거죠. 견딘다는 거죠. 견디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간과의 정면 승부를 걸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견딘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는구나. 이 기다리는 훈련, 견디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데로 나로 설 수 있다는 거. 그걸 배우거든요. 며칠 전에 어느 날 길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느 날 책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 시인 중에 백무산이라는 시인 있다고 저도 책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했는데 그런 내용이었죠. 기차를 멈추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간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를 간다. 내가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우리는 내가 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나는 그걸 읽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저자는 그런 얘기하죠.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만이 다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숨을 쉬어야만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 동안 숨 고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기다림의 법칙들, 기다림의 원칙들, 기다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방법들 이런 거를 내 몸속에 이제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견디고 이겨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는 조금씩 노력을 해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노력해서 눈에 보이게 주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은 나도 천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한 번씩 착각으로 느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나도 화가가 맞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맛으로 그림을 그려왔지 않나. 한 번씩 그렇게 나에게 떨어지는 별거 같은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것들이 주어질 때
영감들이 주어져서 또 그림을 그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흡족한 꽃으로 피어날 때 그런 맛으로 그림을 또 계속 이어왔지 않나. 견디는 힘. 우리 삶이 다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뭐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살다 보면 어려운데 그러나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쁨,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듯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올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수교식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기 봉화에 트레킹 낙동 정맥 따라서 트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길이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낙동강 강을, 상류강을 따라서 갔는데,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 들고 다리 아프면 앉아서 우리 선생님이 사온 이 주먹밥 앉아서 먹고 강을 바라보며 나무를 바라보고 앉아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기 와 있습니다. 제가 각종 강을 걷다가 다리 아파서 앉아서 이 바위에 앉아서 쉬면은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람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강물이 되어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으로 저는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또 트레킹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마지막 한 번만 더. 네. 선생님, 저는 지난번에 여기 미술관의 전시 때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계절에 맞게 작업을 하신다는 그 말씀 보고 이제 제 스스로 제 삶의 멘토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제가 인사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 너무 이제 한 40대 중반까지는 제가 주인으로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나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왼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찾아봤어요. 쭉 돌고 돌다 보면 또 제자리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를 확실하게 찾았다, 혹시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드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글쎄요, 나를 찾았다 하는 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나를 찾는다는 거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고, 모르지요. 제가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오랫동안 은둔을 하고 살면은 나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찾는다는 의미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제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다선 장로님이 와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버려져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때 자기를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로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가끔씩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는 우리 최미경 작가하고 늘 하나님 때문에 싸웠는데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그냥 불러보는데 하나님은 저 어디 도망을 가셨는지 술 마시러 가셨는지 모르지만 안 보이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제가 작업실에도 우리 김다선 장로님 보셨지만 버려둠이라고 글씨를 쓰는 거 있거든요. 항상 버려진 가운데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다는 생각. 그렇게 저 혼자 버려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찾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에 놓여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 내가 찾아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는 안 찾아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으로 놓여 있는지 그때 이제 찾아집니다. 어떻게 찾은 모습이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그때마다 달라지겠죠. 그렇게 찾아지는 것은 한번 찾아지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찾아졌다가 어느 날 또 내가 또 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은.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는 훈련을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가 또 어느 곳에 버려진 존재로, 내가 만약에 광야에 어디 홀로, 아니면은 어린아이가 집에 홀로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자기를 찾을 거예요. 분명히. 아, 지금 내가 엄마가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 누가 주어 있으면 모르거든요. 상황이 많은 것이 주어져 있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찾아가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지할 때 자기를 찾는 게 아닌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랬어요. 그림이 안 그려질 때 제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한 어떤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 작가님은 정말 자신을 찾더라고요. 한번 여기 있는 일기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금방 하신 말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만들면서 뭐 여기 소설 쓰시는 분도 있고, 우리 서숙희 선생님 시도를 쓰시고, 예국회 선생님도 책을 쓰시고 하는데, 우리 글 쓰시는 분처럼 책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책을 만든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이 책을 가지고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저는 책을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이 꽃은 불다 이래버리면은 나는 내 그림이 안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작가님은.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거죠. 우리 그림을 하는 사람과 글을 쓴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약간 종교적인 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헬라적, 그러니까 그리스 사고죠. 그리스적 사고는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히브리라는 말은 우리가 종교로서 강을 건넌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강의 이쪽과 저쪽. 이렇게 우리가 삶을 네가 진실되게 살았냐 안 살았냐, 다음에 이런 이제 차이로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과 건넌 사람을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논리가 아니고 자기 삶을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알아가는 삶.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 그래서 저는 그림도 그와 같아. 소설이 헬라적 사고에 가깝다면은 히브리적 사고는 그림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책을 제가 보실 때에 하나의 어떤 글이라고 보시지 말고 하나하나의 글들 제가 그려나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훨씬 더 접근력이 강하지 않을까. 그냥 그래서 글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글 천지구나. 그림 글로 보지 말라고 그러면 정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서지 정보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지 정보란에 도움 주신 분들이라고 제가 올렸어요.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 다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 책이 망가질 것 같아서, 저도 보세요. 하고 싶은 말 참잖아요. 참고 올렸거든요. 왜? 이름만 올리자.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출간되기 전부터 박수열 작가님과 같이 의시아이시아에서 저희 출판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중간중간 만나뵈면서 어제까지도 제가 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온라인 서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같이 공유했던 이영재, 이경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단지부터 저도 선생님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어디다가 받았냐면 왜 저 밖에서 이런 거 나눠주잖아요. 이런 거 거기 뒤에다가 써주셨더라고요. 그런 종이까지 적는 것까지 전부 다 일일이 그 작은 메모까지 전부 다 워드를 쳐주셨던 김주원 선생님.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실린 그림들이 전부 다 김은 작가님이 또 사진을 또 찍어주셨어요. 그 사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찍는다는 게 박수철 작가님 분이에요. 왜냐하면 색이 한 색이 아니래. 오만때만 색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을 잡으면 노란색이 안 보이고 노란색을 잡으면 파란색이 안 보이는 그런 희한한 그림을 그래서 오묘한 그림색을 모든 다 한 장에 있기 때문에 그 또 색을 또 잡아주셔가지고 또 그림을 사진에 찍어주신 김은 작가님.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 책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달을 함께 토탈 인생 박재현 사모님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드는 내내 제가 되게 막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투정도 부리고 그거 전부 다 받아주신 저희 김강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이거 진짜 하나님 때문에 많이 싸웠지만 이 순간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 이 책 한 권 사주세요 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책 좀 팔아주세요.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언니네 책다방 1월에 함께 하거든요. 그때도 늘 같이 따뜻하게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